3부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속보 형식으로 나와서 한번 보는데 서분 안입 관련된 부분으로 사랑제일교회하고 정광훈 목사가 압수수색이 되고 있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부 관련된 사건에 물론 이제 전도사인가요? 누구 한 분이 거기에 서부 지방법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사실 집회를 했을 당시에는 그 사건 전에 다 집회가 끝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이 왜 연관을 받았는지 알 수 없네요. 그게 좀 저도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예. 그때 서부지법 사태 때 전도사 그분이 한 분 계셨다. 뭐 예. 이거는 뭐 그때도 언론에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서부지법 사태 때 집회를 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야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데, 예. 근데 어떤 그분의 전도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회사원이 있었다 그래서 회사를 틀 수 없듯이 전도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나 이런 쪽을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종교 시설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뭐 소도 개념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명동 성당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시국사범이 피신하면 굳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그 전에 이제 그런 관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뭐 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저번에도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용훈 목사나 이런 분들 네.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지금 또 어쨌든 그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니까 요것도 굉장한 어떤 그 폭주다. 그렇게밖에 수사기관의 폭주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탄압에 대한 어떤 당 차원에서의 대응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속보가 나와서 그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이 문제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고발을 당한 건, 뭐 지금 수사 재판 받는 건들과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건이 있는데 그 고발된 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국혁신당, 조국당의 김준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준영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사유를 보니까 2023년도 7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는데 당시에 여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불법 입국을 했다. 여행 금지국을 방문을 금지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위반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좀 저 이거 보시면서 웃지 말아야 될 일인데 웃음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그 일련의 행위들은 한편의 코미디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외교부 장관 모르게 우크라이나에 밀입국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프로세싱을 누가 합니까? 외교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부 장관 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부 장관은 모르게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 김준영 의원이라는 사람의 말이 뭐 일견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외교부 장관 모르게 우크라이나를 밀입국한 것도 아닌 지금 그 대통령 내외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행사인데 그거를 외교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해줬다라는 걸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쟁 지역을 그러면 왜 방문했냐 정치인 부부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때 그 네. 재건 사업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재건 사업에서 결국 이제 뭐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우회 지원을 했습니다. 우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어떤 그 전쟁의 정확한 지분만큼은 재건 사업에 또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냉정한데 전후복구 사업은 철저히 그 어떤 그 지원한 국가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뭐 우리 지분 비율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힘든 그 상황을 감수하고 그때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사실은 이렇게 고발 자체가 무리한 고발이라는 걸 알 텐데 그것도 국가 원수가 예. 대통령이 가는 외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여권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일을 사행하는 자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뭔가 조국혁신당이 관심을 좀 받고 싶은 건가요? 정치적 쇼라도 해서? 예, 근데 이런 이제 전쟁 지역 방문이 그 마치 굉장히 이례적인 것처럼 또 표현을 하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때 1952년에 닉슨 대통령 후보,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닉슨 대통령 후보가 부인 패트 닉슨과 같이 또 그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모욕 주기 시리즈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게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속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들이닥치니까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뇨병 때문에 이게 뭐 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속옷 차림으로 지금 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건강상의 문제를 모욕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전형적인 공산당 수법이에요. 나치 수법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산당이 중국에서 문화혁명할 때 곡갈 같은 거 씌우고 팻말 같은 거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리돌림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걷게 하고. 거리를 걷게 하고. 네. 그리고 뭐 나치도 그 소련군 포로를 나체로 걷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또 여성 포로를 삭발을 시키고 그게 뭐냐면 이 모욕을 줘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사람을 군중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중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모욕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서 돌을 던져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이 나치 공산당이 쓰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리돌림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3대 특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이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더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나고 더 모욕을 주고 더 어떤 존엄성을 해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중들로 하여금 돌멩이 잡고 던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준영이라는 인물은 과거에 국립외교원에서 원장까지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당히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여권 사용 문제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조국혁신당 의원이 된 후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정작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뭘 했는지를 보면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군사시설 뭐 이런 거 사진 촬영했을 때 그거 계속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그 외교 관계에서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쌀개방 문제가 어떻게 돼가느냐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 그런데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해요. 이 대변인이 강효정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예. 아니 그러면 이 조국혁신당의 외교가 전문이시라고 하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쌀개방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게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도 안 하면서 그 옛날에 일어난 문제들 지금 그 이런 우크라이나 방문이나 한참 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분이 가진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외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격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합니다. 자, 주제를 이재명 부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금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 이재명에 대한 사건들은 전부 이제 중지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형사불소추 특권이 재판상 중지로 이어진다라는 해석에 기반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중지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부인에는 그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부인에 대한 그런 김혜경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그 흔히 말하는 그 소고기 법화 사건, 네. 법인카드로 이제 경기도지사 그 기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선거와 관련한 그런 일종의 기부 행위를 하는 거다. 그것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지금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이분은 어쨌든 뭐 본인이 선거를 할 건 아닌데 나설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100만 원 이상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고등에서도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각됐어요. 그리고 바로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에서 이제 저 판결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저는 엄정하게 그렇게 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혜경의 법화 유용 사건에 대한 성격을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사건 내용과 별개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건 단순한 개일 일탈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법을 유린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이 대통령 부인이죠. 이제 범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이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법적인 문제만 꼭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법적으로는 뭐 이게 그 별도의 사람이긴 하지만 네.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그 법인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예요.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도대체 그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또 어딘가에 대통령실 카드가 이런 식으로 혹시 운영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엄해하고 뭐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했습니까? 근데 김혜경 여사는 지금 자기가 이미 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것도 조용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 그 통치자의 가족으로서 저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또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그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한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했죠. 뭐 지금 되고 있나요? 근데 임명이 그러네요.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처음에 언론에 나올 때는 임명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뭐 협의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거대 여당이니까 얼마든지 또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제대로 된 정부의 운영이 가능할지 그 도덕성이나 이런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침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연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사건을 두고 소문들이 있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이 수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일부 있는데 뭐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살펴보면 이 대통령 부부 사건의 변호인단들이 대거 지금 대통령실 뭐 국정원 국가기관의 주요 지금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기관을 이렇게 과거에 자기 측근이나 변호인 했던 사람들로 전체 채운다. 상당한 요직들이 채운다.
이게 이제 국가기관의 사유화 뭐 이 문제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감찰관도 예. 본인 변호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법제처장을 그렇게 자기 변호사로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뭐 그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완규 그 자기 변호인 했던 분이 법제처장을 했었어 가지고 참 이게 그 서로 돌고 도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재판 중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판 중인데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재판 중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법제처장을 본인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법제처장이 각종 이제 일종의 로펌처럼 법리에 해석하고 이렇게 뭐 하면 좀 그 합헌적이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국회에서 하고 그거를 이제 법제처에서 조금 어떤 의견을 낼 때 어쨌든 유리한 의견을 내라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방탄 법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조력자로서 법제처장을 본인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지탄받아 마땅하죠. 예. 근데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이 이런 이 대법원 사건에 좀 그 적용이 되는 뭐 그런 루트는 아직은 저는 뭐 발견하지 못했는데 근데 계속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 그 판결도 그렇고 어쨌든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판결이 굉장히 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판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유창훈 판사의 뭐 구속영장 기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김혜경에 대한 이런 대법원에 대한 심리 판결도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로 공정성이 훼손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가 한 얘기가 방송에 나와서 그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특히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된 상태라 재판이 신속하게 재판 고등법원에 해서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직 재판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내심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하면서 분석가들에 의하면 지지율이 추락할 경우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게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거는 예. 사실은 그 헌법학자들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더 다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율이 이렇게 컨벤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60% 넘는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걸 가지고 뭐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사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금 뭐 사실은 저는 몇 가지 그 펜앤마이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628 정책 그리고 이번 그 관세 협상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 불참 이것이 사실은 그 벌써 아직 두세 달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 외교에 엄청난 충격을 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과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법부가 대통령을 사실은 그 재판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 지금 내가 그런 해석을 했지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 해석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하나의 사건이 뭐냐? 정청래가 민주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정청래가 그 김어준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박찬대가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이 대리전을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예. 지금 박찬대가 졌어요. 2대1 정도의 그런 득표로 졌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미 민주당의 내부 권력 지형이
그 김어준 그리고 친노 친문 요 계열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 왜?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해서 경선을 붙어야 되는데 경선을 붙어 보니까 김어준계가 더 세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 당내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을 계속 그전처럼 지지할 거냐 똘똘 뭉쳐서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미래를 봐야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 당연하죠. 생기겠죠. 미래를 받아봐야지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고 네. 당장 눈앞에 이 박찬대가 일방적으로 깨지는 걸 보는데 네. 어떻게 지금 그 정치의 선출직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런 그 대통령으로서 서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 선거가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예, 그 공천을 해야 되는 사람 수도 많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이제 뭐 국회 와가지고 좀 추상적인 걸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장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 그렇죠. 막강한 예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직접 다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나 인력도 많고 훨씬 더 사실은 선거로 따지면 판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힘이 김어준계로 저는 이제 친노 친문이라고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김어준계 뭐 그런 쪽으로 쏠려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아서 특검 문제하고 정치권 문제 좀 압축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민중기 해병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집행을 못했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서 이제 뭐 속옷 버티기라고 막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특검팀이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혔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한 유감이다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도 했는데 지금 인권 침해가 크게 좀 달하고 있는 상황이란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영장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물리력이 예.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게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네. 근데 왜 체포영장은 발부되는가? 이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게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구속이 이미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고 그리고 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처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좀 악의적인 체포영장의 발부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물리력은 어디까지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물리력은 도주를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행사하는 거야. 내가 그 범인을 잡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가서 쫓아가서 잡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물리력의 행사인 거예요. 근데 말을 하게 한다? 입을 벌리게 한다? 입을 찢는다? 이거는 물리력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도주를 합니까?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거를 데려올 수 있을까? 체포영장은 도주를 막는 도망가는 범죄자를 잡는 데까지지 이미 도망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어딘가로 데려와서 조사하게 할 거란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면 조사를 원래 할 수 있어요. 네.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는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내가 수사관이 원하는 장소에 데려와서 내가 구두로 말하는 걸 답변하게 하는 그 방식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면 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 내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와 가지고 한다. 그것도 체포영장이라는 그 범인 도망갈 때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걸로 사람을 뭐 담요로 똘똘 말아 가지고 데려와야 된다라고 한다.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인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형사법으로도 지금 설명을 좀 해줬는데 이 교도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영장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성호는 마치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실은 이 교도행정 수칙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네. 그 질서유지. 질서유지. 뭐 예를 들어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교도관이 할 수 있고요. 예. 어디서 조사받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애초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해야 될 경우에 그렇죠.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왜 교도관이 그런 수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도관은. 예. 그래서 전혀 뭐 근거 없는 물리력입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힘 내부 상황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당 지도부 선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쟁점들이 지금 어떤 것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또 그 당대표 선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네. 1강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돼 있고요. 예. 계속 이제 뭐 약간 뭐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1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의원이 한 2위권을 지금 가고 있고 네. 나머지 세 분이 계신데 근데 이게 4명으로 좁혀져요.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이 3명 중에 한 명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탈락할 때 그 탈락한 표가 또 어디로 갈지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그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이 표들이 만약에 이게 판을 바꾸려 그러면 장동혁 의원 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 뺏기 같은 거잖아요. 땅 따먹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2등 후보니까 1등을 이제 뒤집어야 되는 게 이변인데 예. 그러려면 안철수 표, 조경태 표, 그 주진우 표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안철수, 조경태는 지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 장동혁 의원 쪽으로 표가 올 수가 없고 주진우 의원 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친한동훈계이기 때문에 친한계 표가 저는 약간 조경태 의원과 분화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친한계에서는 그 장동혁 의원한테 이렇게 표가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2등 주자긴 한데 다른 데서 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고착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도 이게 상승 추세가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표를 가져오는 그 추세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상으로 추가적인 추세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2등 그 위상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대로 고착화된 상태로 거의 쭉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강 2중 정도가 현재 구축돼 있다. 예, 1강.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 게 김재원 의원 전 그리고 김민수 대변인 그리고 이제 그 신동욱 현 의원이죠. 그 이 세 분 정도가 이제 어떻게 서로가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또 뒤이어서 나오시는 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도 또 나름 인천 지역에서 그 시당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김민수 대변인을 제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예. 김민수 대변인이 지난 비상계엄 이래로 제도권 방송에 좀 출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보수 유튜브만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민수 대변인의 표는 보수 유튜브의 영향력의 바로미터예요. 만약에 그 김민수 대변인이 이 최고위원단에 진출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보수 유튜브의 힘으로 최고위원회 배출을 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설사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민수 대변인이 받는 표가 이 보수 그 예를 들어 몇 프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오롯이 보수 유튜브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수 유튜브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맨날 설왕설래가 심하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뭐 많다, 어떤 사람은 적다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가 심한데 그거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지금 김문수 대변인님 표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대변인이 최고위원이 되느냐? 혹시 만약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더라도 몇 프로의 득표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3부의 주요 현안과 정치권 소식 좀 압축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